김병자는 경기 여자 서울대학교 물리과 화학과 60년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30년 숙명대 여대 교수, 명지대 석좌 교수, 서울대 기술정책 CEO 초빙 교수,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 특훈 교수로 화학과 과학사, 환경정책, 과학기술정책을 강의했다. 견제정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어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을 지내며 최우수 부처 대통령 표창, 또 국회의원, 국방위원회 간사, 국회 윤리특별, 한국가석기술 50년 사상 최초의 여성회장, 서울대 총장 자문위원 등등 많은 아주 화려한 삶을 누리셨네. 김병자. 팬데믹과 문명이라. 팬데믹과 문명. 그래서 2020년 코비드19란 뭐냐, 진단, 또 청년도 패스트, 공토병에 대해서 책을 썼네요. 감염병, HIV, VIS, 질병이라,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2019년 10월에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일달을 출간한 지 반년이 지났다. 그때는 다시 또 책을 쓰게 되리라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런데 불시에 닥친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한국가청에서 기조발전을 맡아서 PPT 자료를 만들게 됐다. 그러다 보니 원고가 쌓여갔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무엇인가 몰두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공부하다 보니 돌아보면은 1990년대부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수공동 전염병이 200여 가지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 이 책의 일정에서 아직 진행형이지만은 19에 대한 팩트 정리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난데, 지구 역사 40억 년에서 박테리아 탄생한 것은 35억 년의 전이었다. 삼정에서 기후변화와 팬데믹 사이의 직감적 관계를 보고자 하고, 책을 쓰는데 걸린 시간이 상당히 짧았다. 그동안 강연에서는 주제도 있지만은 공부를 하면서 쓴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 책을 쓰면서 현황 파악에 결정적인 도움을 것은 언론 보도의 스트레이트 기사와 인터뷰 내용이었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가족과 제자들도 함께했다. 자료 검색과 원고 정리를 도와준 아들과 작은 딸과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라고한데요. 코비드19란 뭐냐?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시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문명의 대전환을 논하다가 졸지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블랙홀에 빠졌다. 19년 10월 중국발 곧 한국의 불똥이 되어서 수가 늘었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자동차에서 직접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하는 등 세계가 빠른 진단 기법으로 비상대응하는 모델 국가가 되어졌다. 미디어의 감염병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자 한국은 우선적인 방역 조치로 사회 거리두기 등등등등 이렇게 했다는 거죠. 코비드19의 정체는 뭘까요? 이렇게 명명했는데, 인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불의에 닥친 위험을 최소화하는 심리적인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의 본질이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증폭됨으로써 실체적인 위협보다도 과도한 공포는 사회적인 혼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과학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협력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16%와 4%라는 수치는 시기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감염자의 20%는 증상이 없이 지나간다. 다만 코비드19 환자의 경우에 바이러스 검사는 음성으로 나올 정도로 격리하면서도 배우의 CT 촬영에서는 폐렴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고, 이후에 중증으로 진행되어서 호흡곤란에도 폐혈증, 쇼크까지 발생하였다는 것이 변수였다. 코비드19의 발원지는
중국에서 12월 초라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이전에는 설도 있다는 거죠. 정부 대통령 배우께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에서 지적된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라고 표현했고, 연설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적혀 있었던 것을 코로나 대신에 중국이라고 표현으로 수정한 것을 사진 기자가 포착했고,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했다. 맞대응으로 중국의 건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나 팬데믹은 중국보다도 미국에서 더 심각하다면서 정부 대통령의 오판으로 미국의 발병률이 중국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고 맞받아쳤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팬데믹이란, 팬은 데믹, 팬은 모두, 데믹은 사람, 모든 팬데믹은 감염병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퍼진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말한다. 코비드, 엔데믹, 에피데믹은 전염병의 피해가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질병을 일컫는다. 엔데믹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다. 팬데믹의 에피데믹과 이는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가리킨다. 풍토병. 이렇게 숙주동물 박쥐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로 코비드19도 그렇고 지난번 사스 메르스 때도 박쥐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유 숙주로 등장했다. 더 자세히 밝혀야 하겠지만은 19 토론에서 이렇게 감염병을 전파하는 박쥐를 없앨 수 없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박쥐는 놀랍게도 지구상 포유 동물의 4분의 1에 차지한다. 전무기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날아다니고 작은 놈에 비해서 수명이 20년, 40년이나 된다. 지구 평균 수명이 2년인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1000여 종에 이르는 지구상의 박쥐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병영균을 가진 해충을 효과적으로 청소하고 특히 모기를 좋아하는지 하루에 3000마리를 먹어치운다. 모기는 말레리아 전파 때문이라도 인근 사이로서 그 분포를 줄여야 할 해충이다. 박쥐는 또 멸강나방, 홍명나방, 흰등, 멸구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벼농 사이에 살충제를 덜 쓰게 해준다. 그리고 바나나, 아보카도, 망고 등 과일을 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꽃가루 바지를 도맡아 준다. 때문에 박쥐는 벌이나 프랑크톤, 이로운 세균 등과 함께 지구에서 필요한 존재의 반열에 올라 있다. 그렇다는 거죠. 박쥐는 몸속에 수백 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희한하게 그 자체는 병을 앓지 않는다. 아무도 없다. 사스 메르스 유행 당시에 알려졌던 것처럼 박쥐는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마르부르크 또 핸드라, 에볼라 등의 바이러스 자연계 보유 숙주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쥐가 팬데믹 전파에서 인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뭘까? 박쥐의 천상갑이 코비드19 숙주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다시 나왔다. 중국 하완 동무 연구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란 라틴어로 독소라는 뜻이다. 그들은 세포 단위화로서 유전물질인 RNA 또는 DNA와 그것을 둘러싼 단백질 피막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단백질 피막보다 복잡한 지질 성분의 피막을 가진 이럴 수도 있다. 크기는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의 10분의 1 수준으로 20에서 300나노미터이다. 따라서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마스크가 직접 바이러스 입자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KF94급 마스크도 바이러스가 아니라 침방울을 차단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바이러스보다도 구조가 더 단순한 프리온 병원체도 발견되었다. 광우병 파동이 바로 이처럼 유전자도 갖추지 않은 단백질 분자가 일으킨 것으로 밝혀진 사성초유의 감염병 사태였다. 바이러스는 숙주의 감염세포 속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숙주세포를 감염시키는 과정에서는 외피에 둘러싸인 입자 형태로 존재한다. 이 상태를 비리온이라고 한다. 그 형태는 구순나성형 또 타원형 등이다.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추론이 있으나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어 침입하고 세포벽을 용해하는 단백질 효소를 생산한다. 바이러스의 발견은 바이러스의 존재는 네덜란드 안톤 리우엔훅이 1670년대에 현미경 미시세계를 들여보면서 어렴풋이 추정되었지만은
실제 존재는 19세기 말에서야 알려지게 되어졌다. 1884년 프랑스의 샤를 샹베르랑은 박테리아는 통과하지 못하는 작은 구멍으로 된 필터로 용액을 흘러보았는데 필터를 통과한 용액에 박테리아보다도 작은 병원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 1898년 네덜란드의 미생물학자 베어링커는 담배 모자이크 병의 감염성 물질이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증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이러스의 크기가 박테리아보다 작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등등. 특성은 자에서 다비는 같은 종이라도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체 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변이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변이가 살아남게 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의 성장 잠재력은 경이롭다. 촛불의 원식력이나 박테리아의 증식력도 경이롭지만 바이러스의 증식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더 빠르다. 바이러스의 지구상 분포는 보면은 더 놀랍다. 사람이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을 때면 수십여 개의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간다. 입자수로 비교하면 지구상의 모든 세포 생명체 대비 10대 1의 비율로 존재한다. 바이러스의 입자수는 10의 31제곱에 달한다. 바이러스의 유전자의 길이를 펴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지구에서 2억 5천만 년 광년 떨어진 우주 어딘가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으로 다양성도 놀랍다. 형태가 다양하거나 크기도 박테리아를 능가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는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서 바이러스 학자들은 계속 찾는 중이고 바이러스는 적응력에서도 탁월하다. 성공적으로 변이를 일으켜서 장애를 피해가기 때문이다.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산소를 호흡하는 상태로 진화한 데에도 미생물의 역할이 있었다. 인간은 모든 기관에는 각종 미생물이 다양한 분포로 살고 있다. 인체의 유전자는 32억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진화에서 인체의 DNA 중 8%는 바이러스에 유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러스의 분류는 1975년 노벨 수상 자 미트의 볼티모어 교수는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DNA인지 RNA인지 그리고 속도 유전자에 자신의 유전자를 끼워 넣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면역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순서로 7가지 바이러스를 분류했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은 RNA 또는 DNA 핵산을 단백질 피막이 봉지처럼 감싸고 있다. DNA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유전자에 자체 유전자를 삽입하여 감염이나 발암성을 나타낸다. RNA 바이러스는 변이율이 높아서 감염 뒤에 항체가 만들어져도 별 소용이 없다. 바이러스 변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RNA 바이러스는 대부분 급성 감염을 유발하는데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를 비롯해 독감, 뇌염, 홍역, 이하선염, 감염병, 소아마비, 지카, 댕기, 전 등의 바이러스가 있고 최근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스, 메르스, 코비드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다. 바이러스에는 세포가 없으므로 항균이나 항생제가 소용이 없다. 따라서 바이러스성 감기의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은 예방 가능이 전혀 없고 내성을 경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환은 약물 치료보다는 수분, 소염제, 해열제 등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조약을 사용하면서 인체의 면역체계로 강화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은 1형과 2형의 단순 보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난다.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때다 다시 나타나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라서는 심각한 증세를 유발하는 것도 있으므로 이때는 바이러스제를 쓰거나 백신 개발로 예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지구 역사 45년에 미생물이 출현한 것은 35억 년 전의 일이었다. 인체의 구성입자수로 보면 10%가 인체 세포이고 90%가 미생물이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진화의 계통수에서 동일한 이원인가? 세포가 형성되지 못한 하위 단계인가 등에 대한 질문은 흥미로운 과학 주제였다. 우주의 진화에서 세포 이전의 원초적인 형태라고 보기에는 바이러스는 너무도 경이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대체로 르이노 바이러스이고 독감을 일으키는 것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독감은 증상이 진발 콧물보다는 근육통 등 전신 증상과 고열이 심하다. 독감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은 몸살 등 전신 증상이나 폐렴이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폐렴의 원인은 폐렴구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인데 바이러스성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백신이 있다. 항생제와 슈퍼박테리아. 20세기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현재 코비드-19 바이러스성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병에 관심이 몰려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과 전쟁으로 희생된 인구도 통계를 잡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의학 분야의 발전으로 박테리아를 다스리는 항생제가 개발된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었다. 당시에 페니실린 약효는 경이적이어서 어지간한 박테리아는 모조리 묵질렀다. 플레밍의 1945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는다. 그는 수상기념 연설에서 페니실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박테리아 내성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페니실린의 약효를 낼 수 있는 기준에 모자라게 복용해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양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내성이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예언은 그대로 맞아서 항생제 사용에서 오늘날에도 경고가 되고 있다. 항생제를 처방에 맞지 쓰지 않고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에 다음번에는 박테리아의 내성을 내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너무 오래 쓰면 입이나 소화기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항생제를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먹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항생제 페니실린과 살충제 DDT는 수많은 목숨을 살렸다. 전시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도 폐렴에 걸렸으나 페니실린이 있어서 살았다. 조선시대의 등장으로 목숨을 잃은 왕도 여럿이 있었다. 20세기 초부터 이어진 항생제의 개발은 수억 명의 생명을 구했다. 항생제는 가장 흔하고 위중한 감염증인 폐렴에 효과적이었고 식중독, 설사는 물론 수목염, 인후염, 중이염, 종기, 임질, 매독 등의 치료에 잘 듣는 항생제들도 속속 개발되었다. 이렇게 해서 1909년에 결핵 예방을 위한 인체용 백신이 발견되었지만 1921년에야 도입되었다. 박테리아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신경독소를 방출해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파상풍이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독소이드가 개발되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크게 연장되었다. 그리하여 항생제 개발로 전염병과 전쟁에서 인간이 승리하는 듯한 고무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일각에서는 전염병 시대가 끝났다는 낙관론도 제기되었으나 최근에 페니실린 같은 유명한 항생제에 적지 않은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면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최근에 국제 뉴스로 스코틀랜드 바다의 연어 양식장에서 항생제를 가득 사용하고 있다면서 항생제 남용을 경고하는 보도가 나왔다. 연어 양식장에서 바다이라는 기생충이 번지면 연어 색깔이 변하거나 기형이 되고 모조리 폐사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류 양식장에서도 기생충 제거를 위해서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매우 좁은 양식장에서 밀집 양식을 하면서 항생제 사용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콜레라는 2008년 여름부터 짐바브웨에서 번지기 시작해서 1년 사이에 약 99,000명이 앓았고 약 4,40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서방국가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되어서 공경에 처했다. 이유는 무바벨을 비롯한 179명의 유럽 입국을 금지시켰다. 박테리아의 변이는 바이러스보다도 느리다. 그러나 변이는 일어나고 있으며 1961년 이후에 제7차 콜레라 대유행은 이전과는 다른 박테리아가 일으킨 감염이었다. 이렇듯이 변종이 계속 출현하는 상황에서 슈퍼박테리아의 존재는 기존 항생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서 인류 사회는 박테리아와의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